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첫날부터 파행됐습니다. 자료 제출 문제가 쟁점이었는데요. 워낙 이견이 커서 오늘 청문회도 정상 진행 여부를 장담하긴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유용화 한국의대 초빙 교수, 서성교 건국대 특임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오늘 이틀째인데요. 어제 청문회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39분 만에 정회가 됐고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여야의 극명한 입장차가 있었습니다. 관련 발언들 먼저 들어보시죠. 어떤 의혹이 있길래 계약서는 찾을 수 없다 그러고 부동산 정보원에는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해주지 않는 것입니까? 충실한 자료가 고위공직자 검증의 대전제입니다. 국민 요구에 부응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검증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겨울에 산딸기를 구해오라는 것처럼 답변 불가한 자료 조출도 많습니다. 후보자의 부친이 지난 82년에 별세를 하셨고 모친은 94년에 별세를 하셨는데 이러한 후보자 부친의 모친의 부동산 거래 내역 일체를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새 정부 첫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파행이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자료 제출 미흡을 하다면서 불참을 했고 국민의힘은 무리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의 청문회 상황 어떻게 두 분께서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이제 자료를 제출하면은 20일 내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마지막 시한이 어제와 오늘까지입니다. 그리고 3일 내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고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을 받도록 헌법과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어제 파행이어서 오늘도 아마 제대로 청문회가 열리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쟁점은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 요구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이 문제인데요. 사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걸 보면은 무리한 자료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40년 전에 돌아가신 그 부모님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다 제출해달라. 또 한덕수 총리 후보자께서 1970년부터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는데 공무원 그동안의 급여 내역을 다 제출해달라. 또 뭐 1982년부터 1997년까지 공직자로서 출장 내역을 다 제출해달라. 또 무리하게 본인이 33년 전 부동산 계약서까지 제출해달라. 이런 무리한 자료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어제 오후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현장 법률사무소에서 4년 4개월 동안 근무했을 때의 활동 내역서, 그다음에 배우자 미술품 거래 의혹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판매량, 또 판매 수익, 또 세금 문제 이런 자료도 국회에 제출을 했고 또 그동안 재산 증식 과정에서 부동산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는데 한국부동산정보원에 본인 개인 정보 이용 동의서까지 제출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일단 하고 지금은 또 도덕성 검증에 너무 치중해 있거든요. 그러면 한덕수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만약에 임명됐을 경우에 국민 생활을 위한 정책적인 문제, 또 대통령을 보좌하고 내각을 어떻게 통화할 거냐, 이런 리더십 문제, 사실 이런 데 조금 초점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빨리 청문회가 열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이 자료 제출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여전히 오늘 오전까지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거든요. 뭐 오후에 그 정도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면 입장이 달라진 것이죠. 부동산 정보원에다가 자기가 동의하면 되는 건데 개인 미동이라 그래서 자료 제출을 안 한다는 게 얼마나 성의 없는 얘기입니까? 또 총리인데 장관도 아니고. 아마 그래서 이제 민주당하고 정의당에서 보이콧을 하니까 그 정도 성의를 표시하는 것 같은데 저도 생각해도 뭐 30년 전, 40년 전 자료를 제출해달라라는 건 무리가 있겠죠. 그거는요. 그리고 아마 그것은 좀 그 전주의 의원이 좀 제가 보기엔 꼬투리 잡은 것 같은데 자료 제출해달라 그러는데 그러면
전에 것까지 다 해달라 그러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10년 전이나 15년 전 자료를 제출하겠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30년 전, 40년 전 자료까지 제출한 건 좀 무리가 있죠. 그런 부분들은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양당 간사가 좀 합의를 해서 후보자하고 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자료 제출하시면 되겠느냐,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냐 이렇게 합의를 해서 청문회를 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그 의석수를 갖고 있다 그래서 자료 제출 안 하니까 통과시키겠다. 이 민주당한테도 부담이 되는 거고 실제로 국민의힘이나 후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나와서 자기가 왜 진짜 18년 동안 2017년부터 21년 동안에 뭐 활동 내역서를 제출했다 그러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현장 사무소에서 했느냐. 그건 진짜 저도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김현장 법률사무소라는 게 변호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뭐 전문 직종들이 가서 일을 하는 곳인데 예. 한덕수 후보자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했다는 건 총리를 했다는 것. 그리고 경제에 고위 관료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어제도 나왔지만 브로커 역할을 한 게 아니냐. 공직자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갖고 그렇다 그러면 그때 17년부터 21년까지 김현장에서 어떤 일을 수행했는지 어떤 일을 해결했는지 이게 같이 논의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후보자들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공직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런 김현장에는 로펌이라든가 재벌기업에 갔다가 다시 또 콜백한 거예요. 새로운 회전문 인사거든요. 그냥 자기가 공직을 했다가 그걸 이용해서 거의 브로커 같은 일을 하다가 다시 또 공직에 온단 말이죠. 그런데 갔으면 다 공직에 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일단 이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너무나 의혹들이 많습니다. 뭐 임대왕이라는 문제, AT&T의 그 자기 종로구 청운동 집을 뭐 임대했다라든가 상당히 의혹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자료는 확실하게 제출을 하고 그리고 그 자료 제출 범위가 어느 것인지를 서로 양당 간사에서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청문회를 열어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민주당도 질타건 질타하고 비판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드러내고 후보자도 그렇지 않다. 나는 저 김현장 법률사무소 가서 합법적인 일을 했다. 난 브로커 짓한 거 아니다. 이렇게 항변해 근거를 내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잠시 후 10시부터 오늘도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될 예정인데 어제와 상황은 비슷할 것으로 보십니까? 좀 어느 정도의 간사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 그렇게 좀 전향적으로 뭐 활동 내역서까지 제출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또 다른 자료 제출을 또 요구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오전에 좀 합의가 되면은 오후에는 좀 열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가결이 되려면 오늘 원래 청문회를 마쳐야 되는 거고 출석 의원의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다른 장관 후보자 낙마를 위한 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고 어떻게 합의를 이루고 오늘 청문회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너무 정치 쟁점화 안 시켰으면 좋겠다. 크게 봤을 때 이제 도덕성 문제와 정책적인 문제를 조금 객관적이고 실정적으로 검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다음에 있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도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여야 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검수완박 이 문제도 연결이 돼 있고요. 또 5월 10일 날 윤석열 신임 정부 출범과 직결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과도한 정쟁화 또는 흠집 내기, 발목 잡기 이런 것보다는 객관적 자료 또 객관적 의혹에 대해 가지고 철저하게 질문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또 그동안의 인사청문회가 보면은 너무 도덕성 또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 침해 이런 소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련되는 문제들은 좀 비공개 청문회를 통해서 질의할 필요가 있고 공개 청문회를 통해서는 총리가 갖고 있는 정책에 대한 생각, 또 국정 운영에 대한 비전, 그다음에 내각을 어떻게 이끌 나갈 그 리더십의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실정적으로 검증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오늘까지 인사청문회가 만약에 파행이 되게 되면은 국무총리 또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다시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인사청문회를 하고
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고 또 국회 임명 동의안까지 통과시키려면 예. 과연 5월 10일 날 윤석열 신임 정부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을까? 이런 국민적 또 불안을 자아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어느 정도 수용해서 통과시켜 줄 테니까 예. 다른 장관 후보자를 뭐 2명이든 3분이든 낙마시켜야 된다. 이런 정치적인 거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바람직스럽지는 않거든요. 또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무총리 후보자대로 전문성과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또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은 그 부처에 맞게끔 또 전문성과 능력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이런 인사청문회를 정치화, 정치 쟁점화 시키지 않고 조금 차분하게 실질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검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한덕수 후보자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김현장에서 2017년부터 21년까지 18억의 돈을 받았고 연봉 4억 아닙니까? 그리고 2002년도에 1년 8개월 동안 그때 롤스타 사건이 있기 직전인데 그때 1억 5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저축은행 사태 때도 지금 어떤 기획을 했느냐, 어떤 정책을 했냐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주민대사 시절에 자기 부인이 전시를 할 수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전시회를 열어줬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다 공공적 영역과 결합돼 있고 개인의 도덕성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이틀째입니다. 오늘 이 양당 간사 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일정을 잡아서 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성일종 국민의힘 청문특위 간사가 밝혔고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청문특위 간사는 자료 제출이 미흡했다는 것을 또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현장에서 한 일을 달라고 했는데 너무 적었다. 그리고 배우자 의혹에 대한 세부 자료 등도 제대로 된 정보가 없었다. 계속해서 그 자료 제출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모습이었어요. 김현장 그분이 제가 보기엔 가장 핵심이거든요.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직에 있다가 그다음에 자기가 변호사 회계사도 아닌데 김현장 법률사이라는 대형 로펌에 가서 20억 가까운 돈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4년 이상 동안. 뭘 했는지를 알아요. 과거에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안대희 대법관이 6개월간인가 그 대형 로펌에 가서 16억인가 받았는데 그 문제 때문에 낙마를 했어요. 스스로 사퇴했거든요.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지금 뼈 빠지게 일해갖고 월급 받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일했던 공복이었던 국무총리와 경제관료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그걸 퇴직한 다음에 이런 대형 로펌에 가서 20억 가까운 돈을 받았다. 그럼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죠. 당연히 이제 국회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 과거 공직을 있던 인맥이라든가 그 메커니즘과 이런 걸 이용해서 예를 들면 김현장에서 그렇게 고액을 받은 거 아니냐, 불혹하지 않느냐 이러한 공격이 있는 건 저는 지극히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그리고 AT&T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자기 종로구 집을 예를 들면 그 당시에 AT&T라는 미국 회사한테 얼마입니까 임대료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후보자가 통상교수 본부장을 했었어요. 이건 이해 충돌이고 상당히 규명될 문제죠. 그리고 고가의 미술품 문제도 사실상 우리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이 미술품이 사실상 로비 창구로 이용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도록을 달라는데 그것도 안 준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법인에서 가져갔느냐.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기본적인 자료를 줘야 국회에서 이런 부분을 검증해서 질의가 가능하거든요. 안 했다, 뭐 나와서 청문회 나와서 안 했다 그러면 끝이 있으니까 기본적인 자료를 줘서 성일종 간사도 좀 전향지고 하니까 국회에서 검증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료는 한덕수 후보자가 내서 너무 성의 없게 하면 안 되지. 김현장에서 한 장짜리 내면 어떻게 해요? 그 4년 동안 했던 활동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자도 좀 전향적 입장을 바꾸고 양당이 합의를 해서 빨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강병원 청문특위 간사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도 국민의힘이 일정 협의 요청을 받아들여줬다면서 한 후보자에게 핵심 자료만 한정해서 요청을 하겠다. 그리고 전향적으로 국민의힘과 협상에 나서겠다라고 밝히면서 여야가 의사일정 협상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네, 어제 인사청문회가 파행됐기 때문에 일정 조정은 거의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 강병원 민주당 간사가 예. 일정을 재협의하자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성일종 국민의힘 간사가 받아서 일정을 재조정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인사청문회는 개최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일정 재조정을 언제 할 거냐? 그건 아마
아까 강병원 간사가 이야기한 핵심 자료를 제출되면 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핵심 자료가 어디까지 핵심 자료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아마도 그 의혹에 대해 가지고 자료로 모든 걸 해명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인 자료를 내고 청문을 통해서 청문위원들이 후보자에게 질의를 통해서 그거를 의혹을 밝힐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모든 자료를 다 내라 이러면은 후보자로서는 자료를 제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자료를 제출을 요구한 게 지금 1,090건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약 한 80%는 한덕수 후보자가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과거에 보면은 뭐 이낙연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 때 자료 제출 건수가 다 200에서 300여 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도 정세균 전 총리는 한 52%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는 84%, 이낙연 전 총리는 85% 정도 낸 기록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한덕수 후보자가 지금 1,000건 이상의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는데 그중에서 약 80% 자료를 냈던 거는 상당히 자료를 많이 제출했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럼 그 제출받은 자료를 가지고 청문위원들이 잘 분석을 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질의를 통해서 궁금한 점 또 의혹 있는 사항들을 밝혀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기본적인 자료를 내서 청문회에서 질의를 통해서 따져봐야 한다는 게 서 교수의 입장인데 기본 자료에 대한 생각이 양측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성일정 간사라든가 후보자 얘기를 들어봐야겠지만 지금 강병원 의원이 얘기하는 걸 봤을 때는 상당히 성의가 어제도 성의가 없었죠. 저도 부동산 전보원 가면 누구나 국민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 동의, 그건 자기 개인정보 동의를 하라는 거거든요. 내 거 하면 되는데 그거를 개인정보 미동의해서 부동산 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다. 굉장히 무성의한 것이고 그건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강병원 의원이 상당히 좀 흥분했던 목소리였던 것 같은데 그런 분 다음에 이제 제출을 했단 말이죠. 기본적인 걸 한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지금 가장 핵심적인 김현장 법률사무소 문제라든가 또 AT&T 그때 통상교섭 본부장이었단 말이죠. 그 내역, 임대료 내역 이런 부분들은 그건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제출해야죠. 자기가 했던 거고. 그럼 그것을 예를 들면 국회에서 예를 들면 그 문제에 대해서 검증을 받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김현장도 마찬가지. 나는 이렇게 해서 합법적 인을 해서 내가 이만큼 연봉을 받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근데 그러려면 자료 제출을 해야지만 그것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국민적 의혹은 증폭되는 것이고 이게 단순하게 개인적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공의 영역이 있었는데 그 공공의 영역의 지위와 권한을 혹시 사적 영역, 기업이라든가 재벌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그걸 활용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다시 또 콜백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번에 가서 국무총리하고 또 퇴직하면은 국무총리 그만두면 또 그쪽으로 가서 또 할 거 아니냐. 이러한 당연한 추론과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건 끊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한덕수 후보자가 내가 왜 가서 무엇을 했는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청문회법상 오늘까지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전달을 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자료 제출이 미비하고 또 검증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미루자 이런 의견이고 실제로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청문회가 이 기한을 넘긴 사례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저는 합리적인 앵커께서 말씀하신 합리적인 거라고 봐요. 지금도 이제 강병원 간사가 성일정 간사가 협의해서 새로운 일정을 잡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오늘 또 다시 한번 이렇게 공정이 됐으니까 이러이러한 내용을 달라라고 또 요구할 것이고 이건 핵심적인 자료를 내달라고 얘기하겠죠. 후보자가 거기에 응해서 서류를 낼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일정을 잡아서 또 이틀 잡아서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를 열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민주당만이 검증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중계가 다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이 검증하는 겁니다. 국민 여론에 입각해서 국회에서 과반 동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가 결정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네, 청문회법에 따르면 이제 20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게 돼 있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10일 정도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크게 이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 네.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기한을 넘어서 열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때 정세균, 김부겸 총리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는 통과했지만은 청문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고 그냥 임명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편법
약간의 탈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헌법과 또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된 대로 가능하면은 법을 지켜서 법정 기일 내에 조금 예측 가능성이 있게끔 인사청문회를 하고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고 임명 도기안을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해서 신정부가 출범하는데 크게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아까 교수님 말씀 여러 가지 많이 하셨는데 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본인이 과거 공직을 이용해서 이런 사적인 로펌에서 이익을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의혹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숫자만으로 또 기간만으로 액수만으로는 밝혀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후보자가 내가 이해 충돌 위험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문을 했다라든지 이런 활동을 했다라든지 그렇게 밝히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한덕수 후보자가 제출한 김현장 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한 내역들을 가지고 청문위원들이 청문회장에서 이렇게 기간 동안에 이런 활동을 해서 얼마를 받았느냐, 네. 여기에 이해 충돌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는 과거의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 특혜를 베풀어 준 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부분들은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위원들이 국민들 보는 앞에서 하나하나 의혹을 밝히고 또 해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입장이 확실히 좀 다릅니다.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이 이제 일정이 계속 잡혀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참 이 문제도 이번 역대 정권에서 물론 이제 누구죠 이명박 정권 들었을 때도 뭐 고소영이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지만은 굉장히 이렇게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상당히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다른 후보자들도 보면은 사회 이사를 했던 사람이 6명인가 7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공의 영역에 있다가 이걸 이제 뭐 변호사나 법조계에서 이제 정관 예우라는 말로 쓰는데 그러다가 사회 이사 하다가 다시 또 돌아온단 말이죠. 후보자들 상당수가 뭐 아빠 찬스도 있고 뭐 굉장히 많지만은 이런 문제는 결국 정경유착의 중요한 고리가 다시 되는 거거든요. 윤석열 정부에서 정경유착의 고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능력과 자질에 입각한 인사를 했다 그러는데 지금 뭐 전 남친 뭐 그런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전직 전 정권에 있던 사람, 남자였던 사람, 친한 사람, 또 60대 서울대 그 다음에 영남 지역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결국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역으로 평가할 수 있냐 하면 아니 그러면은 60대 남성 또 영남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능력과 자질이 있는 거냐, 친한 사람만 있는 것이냐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호남 지역에 있거나 30, 40대나 이런 사람들은 50대는 능력과 자질이 없다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과연 물론 청문회 과정에서 정말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가 되겠죠. 그리고 개인의 어떤 이러한 공공의 영역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분명하게 규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지금까지 나오는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도 좀 너무나 정신이 없습니다. 너무 많아갖고 역대 정권에 항상 이랬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이런 문제들이 청문회에서 밝혀지고 그리고 그것이 국민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판단이 되고 그러면서 정말 새로운 정부에서 일할 장관은 제대로 된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고의 인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친한 사람 뽑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최고의 인재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청문회가 됐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발목 잡기라든가 너무나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에 한해서 하면은 또 민주당도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을 보면 이제 내일 모레 바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는지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재조정되게 되면은 아마 날짜를 잡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4월 28일 날 장관 후보자 첫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과연 이 청문회를 다 하고 5월 20일 날 윤석열 신정부가 출범할 수 있을지 상당히 조금 걱정이 되는 측면이 많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뭐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가능한 한 날짜를 좀 빨리 잡아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고 네. 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해진다고 보고 있고요. 과거에도 저희가 이제 인사청문회 관련돼 가지고 이제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인사청문회는 공개적인 장입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들이 후보자한테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사전 여론 검증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의혹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이 장관 후보자들이 지명되고 난 다음에 예. 청문회까지 가보지 못하고 스스로 사퇴하고 낭보한 경우도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보면 정부 출범 이전에 장관 후보자들이 3명 내지는 4명들이 사퇴하고 낙마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여론 검증, 또 언론의 검증이 너무 세다 보니까 본인들이 견디지 못하고 사퇴했는데 이런 인사청문회 이전에 좀 낙마하거나 사퇴하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법을 좀 개정해서 가능한 한 사적이고 개인적인 문제는 조금 비공개로 하고 또 공식적이고 또 법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은 인사청문을 통해서 충분히 검증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빛과 그림자가 다 있지 않습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은 또 뭐 약간의 일탈, 또 뭐 불법은 아니지만 약간 탈법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부각시켜서 이 능력과 또 비전이 정책적 능력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낙마시키는 것은 뭐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손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옛날 말에 그런 게 있습니다. 취장보단이라고.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보완한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부처의 장관 후보자면은 그 부처를 운영할 수 있는 정책적 전문성, 또 능력, 경험, 자질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있으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정부 때 얘기했던 5대 검증 기준, 뭐 7대 검증 기준 이렇게 크게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국민들이 조금 눈높이를 용인해주고 낮춰줘야 할 정도로 인사청문회 제도의 좀 개선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인사청문회 제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래서 조금 하는 것들은 다 걸리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용인할 거냐 이런 측면도 조금 고려 내지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조금 이번 네. 케이스는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것 강조하는데 과거에 보면 좀 위장 전입이다, 뭐 음주운전이다, 그런 개인의 도덕성 문제, 아니면 또 이제 가족에 대한 문제, 아들 이런 거 문제인데 지금은 계속해서 나오는 후보자들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공공의 영역에서 그 다음에 나가서 사적 영역을 해서 이익을 취득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중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고 예를 들면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경북대병원 부원장, 원장. 경북대병원은 사실상 한국대학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공무원이거든요. 그럴 때 예를 들면 딸과 아들에 대한 특혜, 특별 편입에 대한 문제. 스펙도 상당히 좀 다른 측면에서 이용하는 오직 경북대병원에서 했단 말이죠. 이런 문제 또 이상민 후보자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나오는 어떤 그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은 뭐 위장 전입이라든가 과거의 음주운전이라든가 뭐 문재인 정부에서 정했던 세금 탈루라든가 이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청문회에서 어떻게 검증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도 그 차량을 좀 더 싸게 사기 위해서 경기도에 가서 이사를 해갖고 거기서 차량을 싸게 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분은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취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고 또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여야의 대립이 상당히 날카롭죠, 네. 날카롭고 정치적인 부분에서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국민들도 이제 눈높이가 많이 달라져 갖고요, 야당이 아니면 이제 민주당이 쓸데없이 지방선거 이기기 위해서 트집을 잡느냐 아니면 확실하게 국민적 입장에서 그것을 문제 삼느냐 이런 부분도 분간이 가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도 그런 점 조심해야 되고요. 그러나 후보자들도 분명하게 이번에 검증받으러 뭐 여태까지 청문회 다 봤잖아요. 다 사돈의 밧줄까지 다 나온다는 거 알잖아요. 자기가 장관 하겠다는 것은 그걸 다 어김없이 공개해야죠. 투명하게.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검증을 받고 장관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후보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야 합의가 필요한 총리랑 다르게 장관은 그냥 임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의 어떤 의견을 듣되 그럼에도 지금 이 후보자들을 임명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좀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총리 후보자는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제적 과반수 이상의 출석 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지금 171석 의석을 갖고 있는데 민주당이 반대하게 되면은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정부 출범이 상당히 지연되고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임명 동의되느냐 안 되느냐, 즉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측면이 첫 번째 가장 큰 변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 정의당에서 데스노트라고 이름을 올려놓은 몇 분의 이제 장관 후보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앞으로 의혹이 어떻게 더 불거질 거냐, 그다음 인사청문회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해명하고 답변을 해서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공정과 상식의 눈높이를 통과할 거냐 못할 거냐 이제 그런 문제가 두 번째 변수가 될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 여야 간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문제인데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던 경우가 한 34번이 있었거든요. 근데 과연 이번에도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거냐? 그거는 조금 더 여론과 국민 눈높이와 후보자들의 대응 이런 것들을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여야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 새로운 일정에 협의하겠다고 나선 만큼 이 새로운 의사 일정이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여야가 이렇게 청문회를 놓고도 충돌하고 있습니다만 또 검수완박 입법을 두고도 재충돌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중재안 재논의를 공식화한 건데요. 이렇게 사흘 만에 원내대표 합의안을 의총에서 추인까지 받은 사안을 뒤집은 것이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네,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저는 국민의힘의 정치적인 패배고 실패라고 보여집니다.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요즘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이 상당히 무리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이 실행된 지 지금 한 1년 4개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서 6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수사권은 경찰로 다 이관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수사를 위해 가지고 공수처도 설립돼서 시행된 지 지금 1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법제도 개혁이 조금 안착될 수 있도록 지켜보면서 2차 개혁을 할 필요가 있는데 법적으로나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왔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내 소통에 좀 실패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그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합의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준석 당대표가 반대하게 되고 또 윤석열 당선인도 반대하게 되는 이런 약간의 정책적 소통의 부재, 또 협의의 부재 이런 문제점들을 상당히 노출시켰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지금 검수완박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여론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추진해왔지 민주당을 제외한 국민의힘 또 정의당까지 시기와 방법,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조금 국민의힘이 유리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합의하면서 오히려 전세가 역전이 되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유리한 입장에 취해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조금 법률적 보완, 또 국민의 여론, 또 당내 여론,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또 의사소통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면서 조금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측면을 봤을 때 국민의힘 뭐 조금 뭐 정치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조금 전략적으로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사실 한동훈 후보자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준석 대표가 제동을 걸기 전에 한 후보자와 전화 통화를 하고 교감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렇게 국민의힘이 입장을 뒤집은 데는 결국 윤심이 작용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분석이 많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의총에서 통과된 거를 뒤집을 수가 없죠. 의총에서 통과된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사인까지 해서 세 사람이서 같이 악수까지 했잖아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아니면 이건 뒤집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직 후보자잖아요. 법무부 네. 장관도 아니에요. 그런데 당대표하고 통화를 오랫동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두 가지 사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인의 복심이다, 신복이다 그런 것은.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당선인하고 얘기 없이 혼자서 개인적으로 이준석 당대표하고 얘기해서 그걸 뒤집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뭐냐면 아까 청문회 얘기하고 연결된 것인데요. 아직 이 사람은 후보자예요.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러나 벌써 당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 청문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이 사람 법무부 장관이야 이렇게 보통 위임장을 벌써 줘버렸어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두 가지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까지 해서 의총까지, 양당 의총까지 걸쳐 있는 문제를 윤 당선인의 신복인 복심이라고 하는 후보자가, 아직도 후보자라는 사람이 당대표하고 통화해서 이걸 뒤집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헌법 정신, 법치주의 얘기하는데 이 정치 질서로 사실상 이거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다.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여론 말씀하셨는데, 여론에서 반대 의사가 나오는 건 뭐냐면 민주당 지지자층이라든가 진보적 지지자층도 불만인 거예요. 이게 부패하고 경제사범 두 개 나눴는데, 저는 6대 범죄라는 게 결국은 경찰하고 실질적으로 합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단 말이죠. 부패하고 선거, 경제 이 문제도 결국은 이거를 명확하게 언제 하겠다, 언제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이 없으면은 이후에 사법개혁 특위를 만들거나 중수청을 설치할 때 이게 제대로 잘 안 되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됐을 때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부패와 경제 부분은 검찰이 수사권을 갖게 되는 거죠. 권선동 의원이 얘기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결국 이거는 남겨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 여론에 실제로 이쪽에 민주당 지지자층도 들어갔기 때문에 반대 여론이 43%로 1년부터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국민들이 이번에 보고 있거든요. 검찰의 집단적 이 항의에 대해서. 야, 진짜 해도 너무한다.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여야가 합의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뭐 검찰총장 뭐 사표 낸 사람뿐만이 아니라 고위직의 간부들 전체 검사들이 그냥 이게 일어나면 국민적 피해를 일어난다고 자신들의 권력이 지켜지는 것이지, 그리고 경찰을 완전히 무능한 집단으로 선거 문제 경찰에서 다 수사하고 있어요. 그 정치인들 다 수사해요. 경찰에서요.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선거사범에 대해서. 그럼 검찰만이 꼭 해야 되는 그거를요? 아니죠. 검찰은 관리하고 감독하고 보안 수사하고 그리고 맞는지 기소하고 영장 청구권 갖고 이렇게 해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국민에 대한 사법 서비스라는 개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검찰이 자기네 권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법 서비스의 개념으로 어떻게 그러면은 이 사법기관들이 국민에게 서비스할 것이냐, 편안하게 해줄 거냐,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에 나타나는 검찰의 어떤 집단적 항거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거의 자신들의 기득권을 뺏기지 않기 위한 자신들만이 무오류 집단이다. 이러한 좀 오만에 빠져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은 우려를 표했단 말이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흘 만에 입장을 뒤바꾼 게 이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좀 담긴 것 아니냐, 윤심이 이 작용을 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결론적으로는 반영이 상당히 됐다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야 간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검수완박에 대해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게 되면은 이게 찬반 논쟁이 불거지면서 오히려 정쟁에 빨려들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거든요. 그러나 원래 본인의 입장은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게 되면은 이게 대한민국이 부패가 더 가득 찰 수 있는 부패 완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해왔고, 사실은 그런 검찰 개혁에 반대하면서 이 문재인 정부에 맞서서 지금의 대통령까지 당선됐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되게 대한 어떤 존재의 이유, 그게 결국은 검찰 수사권이 공정하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검찰의 수사권이 다 박탈되게 되면 검찰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본인은 아무래도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런 국회의 정치적인 논의 과정에 본인이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입장 표명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거다. 그래서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보니까 사실상 검수 완전 박탈로 가는 길이거든요. 단계적으로 1차적으로는 6대 범죄에 대해서
2개 경제와 부패에 대한 수사권만 남겨두고 예. 4개는 이제 이관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남아 있는 2개의 부분에 대한 수사권도 나중에 중대범죄수사처가 설립이 되게 되면은 검찰은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좀 윤석열 당선인이 걱정과 우려를 표명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특히 그 보수측 지지자들이 이렇게 해서 검찰이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게 되면은 권력에 대한 수사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의혹사항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 것도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경찰로 가게 된 것 아니냐. 이런 민심의 또 우려, 반발 이런 것들도 아마 경청을 했을 것 같고요. 또 본인이 이제 검찰 출신인데 검찰 내부로부터 검찰이 수사권을 박탈당하게 되면은 검찰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론을 좀 면밀하게 조금 인지하고 감지하고 받아들이면서 마지막에 본인이 직접 의견을 나타내기 힘드니까 장제원 비서실장을 통해서 금수완박, 즉 중재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명시적으로 표명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 이런 말처럼 그래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직자 선거 범죄를 포함해서 4대 수사권을 검찰에 넘기는 재협상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데 대표적인 윤핵관이었잖아요, 사실. 예. 그렇게 불렸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 당선인과 좀 다른 입장을 보였다는 것. 이번 상황에 따라서 리더십에 대해서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원내대표한테는 협상권을 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계속 보고했겠죠. 저는 당선인한테도 보고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당선인이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 나중에 이제 검찰의 집단적인 어떤 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언론 그리고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이 당선인의 입장이 바뀌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간에 지금 이 문제는 예를 들면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는 국회에서 합의한 사실인데 이것을 자기의 신복과 복심이라고 하는 그것도 장관도 아닌 후보자인 사람이 당대표하고 통화해갖고 이걸 뒤집었다라는 거 그리고 의총까지 통과한 사실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을 때 국회에서의 합의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또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선례를 남길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선례다. 그래서 당선인이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연적 입장을 돌리고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힘을 실어줘야죠. 힘을 실어줘서 의총까지 통과된 문제니까 알아서 해달라. 이렇게 국회를 존중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좀 돌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검찰이 이게 뭐 지금 권력형 수사를 못한다 그러는데 공수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국형 FBI라 해서 중수청이 출범한다 그러잖아요. 거기 부패 수사를 하면 돼. 수사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문제는 검찰이 하는 거예요. 수사는 전문적 기술이에요. 근데 그걸 다 수사권을 예를 들면 검찰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 검찰을 했고 또 권력에서는 당연히 검사를 또 이용하고 활용하려고 그랬고 권력의 앞잡이로 사용하려고 그랬고 도구화시키려고 했던 게 폐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제도에 대한 투명성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라도 해서 사법개혁 특위 만들어서 또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야가? 그래서 지금 뭐 부패하고 경제 문제는 그동안에 검찰의 수사를 했으니까 그래 노하우가 있으니까 좀 놔뒀다가 1년 뒤에 하자, 1년 반 뒤에 하자라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해나가면 굉장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쪽에서는 부패하고 그 경제사업은 나중에 지적 수사권 뺏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는 게 있으니까 합의하에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만 이거를 또 합의한 거를 국회의장까지 해서 이 서명식까지 한 거를 이걸 뒤집고 한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거는 결국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수 있는 명분을 줬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는 민주당이 밀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윤 당선인과 권 원내대표와의 사전 교감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이 전화 통화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다. 그러면서 상황을 보고받은 것이지 어떤 개입이나 주문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야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이 검수완박 법안 논의를 위해 오전 10시 반부터 마주 앉았는데요. 이 민주당은 재협상 불가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재협상하자 이런 입장이어서 오늘 새로운 협상안이 도출되긴 어려울까요? 저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서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를 파기하고 다시 합의안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시간상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민주당 내 강성 기류로 봤을 때는 재협상 재논의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제 법사위 소위원회도 이루어져서 네. 그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상당히 이제 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 만약에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법사위 회의에 본회의에 오르게 되고 그다음에 변수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과연 본회의에 상정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네. 문제가 있고 상정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할 거고 그럼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과 또 뭐 다른 정당 무소속 의원들 합쳐서 지금 180석 간신히 될까 안 될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약에 안 되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회기 쪼개기 예. 아마 그 회기 단축의 건을 의결해서 회기를 종료시키고 다음 회기 때 직권 상정해서 통과를 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4월 임시국회가 5월 5일까지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5월 9일까지인데 마지막 국무회의가 5월 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이 봤을 때는 법사위 소위, 법사위 회의, 국회 본회의까지 5월 3일 이전에 통과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협상을 해서 새로운 안을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아까 교수님 조금 말씀하셨지만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책임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게 국민의힘과 또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석열 당선인이 좀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서 이 국민들이 전체가 반대하고 있고 또 정당도 민주당 이외의 다른 정당들이 다 반대하고 있는 이 검수완박법을 좀 타협해서 받아들인 게 전략적 실패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민주당이 재협상을 하지 않고 협상을 도출하지 못하고 강행 처리할 경우에 예.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에서 책임론이 상당히 불거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중재안에 대해서는 정의당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회기 쪼개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180석이 넘기 때문에 정의당이 6석이니까 그냥 그 필리버스터를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국회에서 뭐 정의당이 그 동조 중재안에 대한 동의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한은 이 문제는 특히 통과될 확률이 상당히 있다. 근데 단지 우려되는 거는 이제 부패하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 직접 수사권을 날짜를 못을 박아야 된다. 확실하게 시한을.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정의당이 지금 필리버스터와 관해서는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박병석 의장의 선택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법안 상정을 하거나 회기 쪼개기를 해야 될 때도 박병석 의장의 협조가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은 합의를 번복한 책임이 야당에 있는 만큼 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협조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장이 그날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기자회견을 할 때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국회의장이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국회의장이 그러면서 만약 이 안을 안 받아들이면은 그냥 원래 민주당 안 그리고 이거 자기는 이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중재가 나온 거 아니에요. 중재에서 합의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안도 중재안 그대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박병석 의장이 이것을 예를 들면은 중재안에 대해서 상정을 안 하고 그것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또 미적거린다. 그러면 그건 국회의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스스로 얘기한 얘기는 못하는 거고 자기가 합의했던 내용도 지키지 못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박병석 의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대로 중재안을 의결시키고 상정하고 그다음에 통과에 상당히 협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법사위 심사대에는 원안이 아닌 중재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검수완박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한 것에 대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응답자의 42.5%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4%,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가 23.5%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저게 이제 잘못했다라는 것이 양당 지지자층들이 서로 불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층들은 이거 왜 못 막았느냐, 검찰 권한이 약화되는 걸 왜 못 막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 지지자층들은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수
뭐 덜박이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하던데 그거는 뭐냐면 두 개의 가장 중요한 부패와 경제 문제. 이게 사실상 기득권층과 연결돼 있는 네트워크 고리거든요. 그리고 검찰이 그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리하지 못했다. 결국은 그 중재안이 그래서 박병석 의장에 대한 불만도 많이 내세우고 있잖아요. 실제로 지지자들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그래서 여론조사가 이렇게 반대가 42.5%가 나온 거 아니냐. 그렇게 저는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양당의 일부 지지층들이 이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모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 여론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요. 교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여론조사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뭐 사실 그 말씀 맞게 나옵니다. 지금 그 중재안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42.5%인데요. 그중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52.3%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중재안이 잘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34% 중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41.6%를 지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 중재안이 잘못됐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 중재안이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입장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전에 이제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검수완박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반대하는 입장이 50% 넘고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에도 보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퍼센티지가 23.5%나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금 검수완박, 검찰 개혁이 국민들 민생과는 상당히 좀 동떨어져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이 중재안이 잘못됐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수사들을 검찰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검찰이 조사를 못할 경우 경찰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수사가 굉장히 약화되고 흐지부지하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예. 예를 들자면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의혹도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월성 원전 조작 평가 의혹도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돼서도 검찰이 조사를 해서 이런 불법적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검찰이 수사권이 박탈되게 되면은 이런 것 권력형 부정부패, 권력형 문제들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선거 관련된 거 또 고위공직자 관련된 범죄는 경찰로 이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거는 기존의 정치인들이라든지 기존의 권력자들을 봐주기 위한 이해가 상충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 봤을 때 국민들이 상당히 용납하거나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반대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문 대통령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지금 잘 됐다 34%인데 문재인 대통령 어제 임기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가져서 그 자리에서 이 검수완박 중재안 양당 합의가 잘 됐다. 그리고 이렇게 합의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의회 민주주의에 맞는 거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재논의를 국민의힘이 요구한 가운데 중재안에 힘을 실어주는 문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그동안에 얘기가 없다. 이제 국회를 존중한다는 얘기겠죠. 대통령으로서 이 상권 분립으로서 국회에서 통과된 부분에서 존중한다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이 상층부의 정치 질서가 그런 대로 잘 돌아가는 거니까 만약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국회에서 저렇게 어렵게 합의한 부분들은 안 돼.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권 분립이라는 문제, 상층부의 정치 질서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이게. 그런 의미에서 아마 어제 그 인터뷰 기자간담회라든가 방송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아쉬울 거예요. 상당히 자기가 촛불로 탄생한 대통령인데 개혁이라는 문제, 특히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문제를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놓고 적폐 청산을 내게 했는데 검찰 개혁을 자기 임기 중에 제대로 하지 못했거든요. 이게 남아서 6대 범죄만 남겨놨던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다시 또 이제 2대 범죄만 남겨놓은 걸 했는데 어렵게 국회에서 합의했으니까 한 건데 검찰 개혁에 대해서 자기 소신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조국 장관을 또 어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서울지검에 있을 때 윤석열 당시 검사가 검찰개혁에 찬성했기 때문에 조국 장관과 함께 검찰개혁을 잘 할 것이라고 믿었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죠. 근데 뒤치기 당했죠, 완전히. 근데 그런 아쉬움을 표했는데 검찰개혁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개혁 추진인데 그래서 끝까지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회에서 지금 이제 한 달여 남기고 민주당이 이제 아차하고 뜨거워하고서 이러다가는 지방선거 질 것 같다. 그래갖고 이제 니네 170석 뭐 했어?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몰아친 것인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회에서 이렇게라도 동의를 해줬으니까 그럼 검찰개혁 완성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고마워하고 국회의 결정에 대해서 지지해 주는 건 당연하고 보여집니다. 지금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하게 된다면 국무회의에 문 대통령이 상정하기까지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내심 바라는 마음인 걸까요? 네, 기존에 이제 과연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돼서 정부로 이송될 경우에 이거를 국무회에서 통과시킬 거냐,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궁금하거나 의구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런 이야기로 인해서 이거는 만약에 국회를 통과해서 국무회의에 상정될 경우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의 검찰 개혁을 통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라고 본인이 주장을 해왔고 또 찬성을 해왔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들이 이거를 표결을 해서 통과가 됐는데 퇴임하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문재인 대통령 개인과 그 주변 측근들 입장에 봤을 때는 또 공직자, 선거 관련된 범죄들이 경찰로 이송되게 되면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상당히 보호막 내지는 방어막을 칠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뭐 마지막 말씀으로 검찰이 좀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경제나 부패 수사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또 미비한 거는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국회를 통과해서 정부로 이송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는 네. 경찰을 수사 주체를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경찰을 과거에 부패 경찰, 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술집 다니면서 이렇게 허가권 뭐 하면서 뒷돈 봐주고 이러한 경찰 시대는 끝났습니다. 실제로 지금 경찰 그 시험 보는데 경쟁률도 대단하고요. 그리고 경찰 대학 들어가기도 어렵고 사실 많은 그 진짜 엘리트들이 들어가서 수사 전문성을 익히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경찰이 하면은 정치 권력이라든가 범죄 수사를 못 하고 그리고 검찰만이 해야 이 정치 권력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죠. 지금 지난번 대선 때 대장동 수사했을 때 검찰이 어떤 걸 했습니까? 양당 다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나요? 눈치 보고 홀딩해 놓고 또 자기 검찰 선배들은 수사도 하지 않고 소환도 안 하고 그러다 대선 끝나니까 또 입맛에 맞게 또 소환하고 예? 이거야말로 검찰을 자꾸만 수사권을 그 중요한 영역에 준다는 것은 그들 정치 검찰화 시키는 것이고 여태까지 권력에 의해서 길들여진 검찰의 모습을 그들을 유지시켜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수사권을 보장해 주고 또 공수처도 있고 중수청도 만들잖아요. 거기서 수사하면 되죠. 비리 정치인들 다. 왜 뭐 경찰이 못합니까? 더 잘할 수 있죠. 그러나 단지 이제 경찰이 20만이 넘고 그러니까 비대하니까 그 권한을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그들이 집단화될 수 있는 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뭐 자치경찰제라든가 수사경찰제도라든가 지방경찰로 이제 나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논의해서 권력이 좀 나눠지고 또 검경이 권력을 나누고 그래도 불구하고 검찰은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계속 갖습니다. 기소 독점이죠. 기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영장 청구권 있죠. 또 형 집행권 있죠. 검찰 그 두 개의 범죄 수사권 뺏긴다 그래서 결코 약화된 그러한 권력 기관은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의대 초빙 교수, 서성교 건국대 특임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